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을 타고 마당까지 내려앉았다. 시골의 작은 집 마루 끝에 앉아있던 나는 오늘도 준비된 약통을 들여다보았다. 눈이 침침해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하루에도 몇 알씩 삼켜야 하니 이 약들이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괜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언제나 상냥한 얼굴로 다가왔다. 약통을 건네주며 꼭 어린아이를 돌보듯 내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나도 내 약 정도는 챙길 수 있어. 아니에요. 건강은 제가 지켜드려야죠.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내 손에서 약통을 빼앗아 갔다. 알약 몇 개를 컵에 담고 물까지 챙겨와 건넸다. 나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삼켰다. 하지만 그날따라 약이 유난히 쓴맛이 강하게 남았다. 혀끝에 씁쓸함이 오래 남아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가 늙어서 더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이 흐르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마당을 쓸던 어느 날에는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숨도 가빠졌다. 어머니. 놀란 듯 달려온 며느리가 부축해 주었다. 손끝까지 따뜻한 듯한 목소리로 걱정했지만 그 눈빛은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짧게 스쳐간 비웃음 같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정신이 아득해져 그마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밥맛은 사라지고 체중도 빠르게 줄었다. 예전 같으면 장독대까지 거뜬히 걸어 나가던 다리도 자꾸만 휘청거렸다. 숨이 차서 몇 걸음 못 가 주저앉는 날도 많아졌다. 이웃이 찾아와 얼굴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휴, 그냥 나이 탓이지요. 며느리가 약도 잘 챙겨주는데 내가 약해진 거죠 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나를 위해 약을 챙겨주는 며느리의 손길이 자꾸만 의심스러워졌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약통을 꺼내놓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약 위에 살짝 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약해지면 이제 모든 건 내 거야.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 얼른 방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피곤한 눈이 장난을 친 걸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한 얼굴로 내게 아침 약을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을 받아들며 속으로 기도했다. 내가 어제 본 게 착각이길. 하지만 입안에 번진 그 쓴맛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부엌 불빛 아래에서 흰 가루를 약에 섞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녀가 나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몸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잃어갔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약을 챙겨주었고 이웃들에게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늘 살뜰히 돌보고 있어요. 라며 자랑했다.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칭찬했고 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검은 불안이 계속해서 피어올랐다. 며느리는 내게 밥도 더는 많이 주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는 소식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시고 약효도 떨어져요. 밥그릇은 반으로 줄었고 국도 맑은 국물만 조금 내어주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하다 했을 텐데 그날따라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력이 떨어지니 반항할 기운조차 사라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직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였는데 장난스럽게 내 무릎에 올라앉았다. 할머니, 엄마가 약에다 뭐 넣는 거 봤어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순진한 눈빛이 거짓을 말할 리 없었다. 정말이니? 응. 하얀 가루 같은 거였어. 나한테 비밀이라고 했어. 순간적으로 몸이 떨려왔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손주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장난을 치며 웃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다가 몰래 뱉어냈다. 며느리는 눈치를 못 챈 듯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 속은 이미 뒤집히고 있었다. 약을 삼키지 않은 날은 몸이 덜 힘들었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이제 확실하다. 그녀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밝히느냐였다. 직접 말한다면 가족은 누구의 말을 믿을까? 병든 노인의 망상이라 치부될 게 뻔했다.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졌다. 약을 챙겨줄 때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요즘 더 약해지신 것 같아요. 걱정돼요. 말은 걱정이었지만 목소리 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나는 모른 척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약통을 뒤져보았다. 원래 다니던 의원에서 지어온 약 봉투와 며느리가 따로 챙겨주는 알약의 모양이 달랐다. 게다가 색깔이 다른 알약 몇 개는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 밖으로 직접 나가 확인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때 손주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내가 엄마 몰래 약을 갖다 줄까? 나는 깜짝 놀라 손주의 입을 막았다. 아니야,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위험해. 하지만 아이는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린 눈에도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또다시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혔다. 바닥에 쓰러지자 며느리는 놀란 척하며 달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손길에서 차가운 의도를 느꼈다. 살려는 듯 부축하면서도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번쩍였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아니, 괜찮다. 아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실으며 속으로 떨리는 기도를 했다. 이 길이 나를 살리려는 길인지 아니면 끝으로 데려가는 길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했다. 혈압, 심전도, 피검사까지 진행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이상하리만치 정상이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세요. 체력이 떨어진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기어 나왔다. 며느리는 곧장 의사에게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약을 드셨는지도 자꾸 잊으시고 자꾸 환영을 보신다고 하세요. 그 말에 의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를 환자가 아니라 망상에 시달리는 노인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럴 수 있죠. 노인성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약을 잘 챙겨드리고 혹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손을 떨며 반박하려 했다. 아니야, 난 정신 멀쩡해. 내가 본 거 며느리가. 하지만 목소리는 작았고 며느리의 손이 내 손등을 꼭 잡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너무도 헌신적인 며느리 같아 보였다. 의사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돌려보냈다. 차에 올라타자 며느리의 얼굴은 곧장 달라졌다. 웃음기 없는 표정,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스쳤다. 어머니, 이제 헛소리 그만하세요. 다들 어머니 말씀 안 믿어요. 아시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나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며칠이 지났다. 약을 거부하자 그녀는 더 집요하게 다가왔다. 어머니, 약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아픈 거 다 제 탓될 거예요. 저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 약을 삼켰다. 입안 가득 퍼지는 씁쓸함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삼키는 순간마다 내 생명이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손주가 다시 내 방에 찾아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 방에서 본 거예요. 아이의 손바닥 위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있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한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거 엄마가 약에 뿌리던 거랑 똑같아요. 나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얘야,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내 엄마한테는.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할머니, 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혹시 재산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한 증오일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내가 더 버티지 못한다면 이 집안은 큰 비극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입안에 숨겼다가 마루 밑에 뱉어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무기력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이 맴돌았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정신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자꾸 잃으세요. 어제는 밥도 못 하시고 약도 안 드셨다고 우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그 말들이 내 귀에 꽂힐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손주가 부엌에서 놀다 우연히 엄마의 행동을 목격한 것이다. 엄마, 왜 할머니 약에 가루 넣어?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는 놀란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곧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얘야, 이건 영양제야. 할머니 건강해지라고 넣는 거야.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근데 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온몸이 떨리면서도 희망의 빛을 느꼈다. 드디어 작은 균열이 생겼다. 손주가 진실을 알아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안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길처럼 두려움이 타올랐다. 손주가 내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엄마가 화내면 어떡해요? 손주가 이불 속에서 조심스레 속삭였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얘야. 내가 용기 낸 거 할머니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누가 뭐래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근데 할머니, 만약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면 할머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다. 그렇다. 이대로라면 나는 곧 무너진다. 그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내 상태가 좋아진 걸 눈치챘는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머니, 요즘은 약 잘 드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다시 좋아지셨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챙겨줘서 그렇지.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무언가 다시 꾀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어느 날 그녀가 약을 챙겨오면서 또다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손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또 이상한 거 넣었어요. 나 이제 진짜 무서워요. 나는 아이를 안아달래며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손주는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할머니 약에 이상한 거 넣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픈 것 같아요. 담임은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며 호소하자 결국 학교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며칠 뒤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했다. 며느리는 너무도 태연한 얼굴로 복지사를 맞이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심해서 자꾸 헛소리를 하세요. 아이도 괜히 그런 얘기를 듣고 오해한 것 같아요. 나는 목소리를 떨며 반박했다. 아니야, 난 헛소리 안 해. 내 약에 뭔가 섞고 있어. 하지만 복지사는 며느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젊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며느리의 태도와 떨리는 목소리에 노인이 대립하면 결과는 뻔했다. 그날 밤 손주는 내 곁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내가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번엔 꼭 믿게 할 거예요.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작고 열인 어깨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용기가 너무도 소중했다. 며칠이 흘렀다. 손주는 다시 며느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위험한 짓이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봉투와 함께 정체불명의 가루가 담긴 병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병원에서 받은 약 봉투와 똑같았지만 약 성분이 전혀 달랐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가 이런 거 계속 숨겨놨어요. 나는 손이 떨리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물증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느냐였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치매 노인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시 내게 약을 건넸다. 나는 손에 쥔 약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이제 안 먹을 거야. 너 뭐 넣은 거지? 솔직히 말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곧 차갑게 굳어졌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안 드시면 정말 큰일 나요. 나는 손에 쥔 약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손주가 달려들어왔다.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다 봤어. 멈칫한 며느리의 얼굴.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손주의 울음 섞인 외침이 메아리쳤다. 엄마, 왜 할머니 죽이려고 해? 순간 며느리의 손이 아이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나는 남은 힘을 다해 손주를 끌어안았다. 건드리지 마.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손주와 함께 증거를 모아두었다. 언젠가 이 사실을 드러낼 순간이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손주가 있다. 이제는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침묵은 없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심한 척 나를 돌보는 신용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와 손주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다.
나는 밤마다 숨죽여 기침을 하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위험하다. 그러나 손주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이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꼭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삶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며칠 뒤 손주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아이는 휴대폰을 들고 그녀의 방에 들어가 약병과 봉투를 찍어 두었다. 할머니, 이제 증거가 있어요. 이거 보여주면 다 믿을 거예요. 나는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얘야, 조심해야 해. 내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 하지만 손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아무리 화내도 나는 할머니 지킬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 다시 약을 건네왔다. 이번에는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제 내 손에서 약 안 받아. 더 이상 속지 않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또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바로 그 순간 손주가 휴대폰을 들이밀며 외쳤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찍어놨어. 약에다 이상한 거 넣는 거 다 찍었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곧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내가 감히 날 배신해? 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손주는 학교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사진과 영상은 너무도 명확했다. 사회복지사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이번에는 나와 아이의 말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되어 있었다. 며느님,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사가 약봉투 사진을 내밀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저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녀의 변명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됐다. 내가 우리를 살린 거야.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며느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점점 왜곡된 마음을 품게 되었다. 시어머니인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빨리 사라져야 집안이 편해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를 몰아붙였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냥 조금만 약해지길 바랐던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도려냈다.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사건이 마무리된 뒤 손주는 내 곁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내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손주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그 따뜻한 눈물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해주었다.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나는 다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갔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마을 사람들도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말을 믿지 않았던 이웃들이 하나같이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겠다. 어느 날 손주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여행 가요.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도 보러 가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뭐든 할 수 있겠지. 창밖에 환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오랫동안 짙게 드리웠던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다. 나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 곁에 남은 희망이 있다.
인간의 욕심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칼날을 들이댄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아이의 순수한 용기와 사랑은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었다. 내가 배운 것은 단순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할머니를 해치려는 며느리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손주의 용기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배신 속에서도 작은 용기와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실과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